사실 화학산업이, 전 세계 화학산업이 제약을 포함해서 한 5천조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제약을 빼면 한 4천조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좀 화학하면 석유화학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큰 화학 기업들이 대부분 다 석유화학 중심의 기업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화학산업과 석유화학을 이렇게 동가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화학산업에서 석유화학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나머지 이제 정밀화학이라든지 뭐 농화학이라든지 다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작은 석유화학,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주력 사업으로 하는 석유화학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사실 과제를 찾다 보면은 결국 화학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제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석유화학으로 했다가 화학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 현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이 한 2000년대까지 하고요. 2000년대 이후에 산업이 되게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1990년도 정도까지는 석유화학 산업은 미국, 일본, 서유럽 이렇게 3대 메이저 지역에서만 전 세계 한 7, 80%를 차지하는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990년도 정도에 우리나라도 뭐 대산단지 만들어주고 울산 여수에서 막 증설하고 그리고 대만이나 동남아에서도 많이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이후에 들어가서는 이제 구미일 선진국 산업에서 약간 신흥국 산업으로 많이 좀 무게축이 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2000년대까지 세계 석유화학 산업은 이렇게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성격의 기업들이 하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자본들이 참여해서 뭐 설비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이런 식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완전히 산업이 바뀌었죠. 그 이유가 중국하고 중동이 들어왔는데요. 중국하고 중동은 민간 자본이 들어온 게 아니라 국가 자본이 들어왔죠. 그래서 사우디라는 굉장히 큰 나라에 사빅이라는 회사 하나가 있고 중국이라는 전체 나라에 뭐 시노펙과 CNPC 두 개의 기업이 그 전체를 다 하고요. 뭐 이란이나 뭐 이라크 다 마찬가지로 모든 중동 국가들은 이 사업을 국영기업이,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과 관련된 기업이 하든 아니면 직접 에너지 기업이 하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이나 전략이나 이런 게 이 2000년대 이전에 민간 기업들이 하던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또 마침 요때에 초고유가가 시작이 됐었죠. 한 20불 전후의 유가가 100불 유가로 2000년대 중반에 이제 바뀌면서 과거에는 석유화학 산업에서 원료가 물론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은 다 비슷한 원료 쓰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유가가 100불 시대가 되면서 그 중동처럼 저가의 천연가스로 쓰는 국가와 그냥 석유 기반으로 써야 되는 국가 간의 경쟁력 차이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2000년대 이후로부터 그 시장의 투자를 주도하는 주체와 어떤 기본 원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별화가 되면서 사실 2000년대 이후에 석유화학 산업은 거의 중동과 중국의 산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 이후에 또다시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실 뭐 중동 2000년대만큼의 큰 변화는 아니지만은 미국이 다시 석유화학 산업의 메이저로 컴백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000년대 중반까지는 원료에서 특별한 우위가 없고 시장이 그렇게 고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정된 성장 정도밖에 못하니까는 미국은 석유화학 산업에서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었는데요. 미국 화학기업들이. 근데 이제 셰일 혁명 이후에 자기네 나라에서 저가 원료들이 풍부하게 나오니까 다시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산업의 중요한 주체로 이제 다시 들어왔다라고 보여져서요. 전 세계 이제 화학 기업들의 탑 10을 보시면 굉장히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화학 메이저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스프, 다우, 듀폰, 바이엘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전통 화학 메이저죠. 그리고 오일 메이저라고 하는 쉘이나 엑손모빌 같은 기업들도 이제 석유화학 산업에서 워낙 매출이 크기 때문에 메이저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제가 색칠해둔 부분이 시노펙이나 사빅, 포모사 이제 이런 회사들이 중국이나 사우디나 대만 같은 데서 약간 국영기업 시노펙하고 사빅은 국영기업이고요. 포모사는 국영기업은 아니지만 국영기업 같은 회사로 이제 대만의 신흥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 내에서 그 과거의 전통 메이저와 오일 메이저와 신흥 메이저들이 다 혼재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사실 이거는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산업에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싼 원료를 가진 기업이 1등을 하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 자기네가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이나 그 옆에 있는 대만 같은 기업이 1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통 기술을 갖고 있는 화학기업이 1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되게 많은 스펙트럼을 가진 기업들이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뭐 LG화학이나 롯데 같은 기업들이 매출 순위로 보면 한 13등, 23등 이런 식으로 꽤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과거 10년 동안 그 한국 기업들 그리고 대만 기업, 중국 기업, 사우디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게 물론 신규 설비 투자도 있고 유가 상승에 의한 것도 있고 그리고 M&A를 통해서 확장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석유화학이 보통 경기 사이클이 한 8년에서 1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 석유화학 산업 사이클이 굉장히 좋았을 때가 95년이었고요. 그 이전에 80년대에도 한 번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길어지다가 2005년대에 이제 다시 2004, 5년에 다시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때 하나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중동하고 중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나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쫙 발표를 해놨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구미일 선진기업은 물론이고 한국 대만 기업들조차도 설비 투자를 멈추게 됐습니다. 저렇게 원료가 싼 기업이나 그 내수 시장이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버리면 야 우리는 이거 여기서 더 이상 투자 크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투자를 멈췄는데 그 중동 기업들이 자기가 생각하던 시기에 설비 공장을 이렇게 가동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뭐 너무 크게 진 것도 있고, 뭐 40도 그 더운 나라에서 이 뜨거운 석유화학 설비를 돌리는 과정 속에 문제도 있었고, 또 너무 약간 저급 노동자들이 공장을 너무 서둘러서 짓다 보니까 공장 설비의 문제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2005, 6, 7 이렇게 한 3, 4년 좋으면 경기가 나빠져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 않고 예상했던 중동 설비들이 가동이 안 되면서 좀 좋아지는 시간이 연장이 됐고요. 그러다가 2010년에 중국에서 그 경기 부양책을 좀 세게 쓰면서 또 다시 한번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석유화학 경기가 한 2005년부터 2011년 정도까지 6년 정도 좋아지는 이런 기현상이 있었습니다. 뭐 듣기 편하시게 본다면은 그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주가가 저때 이제 엄청 났었습니다. 보통 이제 2007, 8년도에 이제 앞으로 석유화학 경기 되게 나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업들 주가가 확 떨어졌었는데요. 근데 이제 2008, 9년에 좀 안 좋다가 그 중국의 수요 덕분에 기업들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LG화학 기준으로 뭐 한 12만 원에서 5, 60만 원까지 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 야 중국이 석유화학 제품을 쓰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쓰는구나. 그래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 뭐 중국에 가깝고 해서 굉장히 포지션도 좋고 나름 공장 잘 돌리고 그래서 정말 경쟁력 있다. 그러면서 사실 2000년 2011, 12 요때 그러니까 10, 11, 12 요때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이 굉장히 주식시장이나 뭐 여러 측면에서 주목을 많이 받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의 착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낸 그러니까 실적도 있지만 예상치도 못하게 중동 설비들이 가동이 안 된 거, 그리고 중국이 수요를 워낙 세게 땡겼는데 그 수요에 대항할 만한 설비 능력을 갖춘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이 한 2, 3년 정도 굉장히 예상치도 못했던 호황을 다시 한번 누렸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1년 후반에 중동 설비들이 좀 가동이 이제 천천히 시작이 되고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끝나면서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나빠졌고 석유화학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유가가 확 떨어지니까 제품 가격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확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마진율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좋아진 한 중간 정도의 마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플라스틱으로만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플라스틱 말고 이제 금호석유화학이 고무 중심으로 한다든지 롯데가 뭐 화학섬유 쪽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플라스틱이 좀 상황이 나요. 고무나 화학섬유 쪽은 중동 기업들의 자금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상황이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LG, 롯데, 한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주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의 상황은 그래도 과거 그러니까 석유화학 기업들의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한 4, 5%에서 7, 8%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고무나 화학섬유 쪽은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떨어지는 0에서 한 3, 4%이 정도밖에는 지금 실적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국내 기업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 화학 경기가 안 좋은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글로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글로벌 화학 기업들의 지금 실적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탑 50 화학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인데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한 5, 6%, 좋을 때는 뭐 한 12%, 11%, 12% 정도의 범위에서 이렇게 오가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리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9% 정도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2011년, 12년 영업이익률이 한 9.5, 10.3 이렇게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료에 신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들 실적이 악화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글로벌 탑 50 화학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보면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게 이제 좀 되게 그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당황스러운 이슈였고요. 물론 이런 영업이익률 안에는 미국 기업들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저가 원료를 투입하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 레벨 수준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유럽 기업들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양호하게, 여기 보시면 한 8, 9% 범위에 있습니다. 사실 유럽 기업들 지금 자기네 내수시장 경기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다 글로벌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고부가 사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8, 9%의 이익률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기업들도 뭐 한참 안 좋을 때 3%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만 뭐 5% 정도까지 영업이익률이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엔화 약세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글로벌리 보면은 미국, 유럽, 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개선됐거나 뭐 유지는 하고 있는데, 한국과 대만 기업의 영업이익률만 과거 한참 기분 좋을 때 10% 이상이 나오다가 요즘은 3, 4%대로 휙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최근 한 2, 3년 정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왜 저렇게 실적이 안 좋을까를 보면은 그 안에 좀 내부의 기업들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정밀화학 기업, 다각화학 기업, 석유화학 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고요. 정밀화학 기업의 실적이 그래도 이제 한 6, 7%대에서 안정되게 나오는데, 저기에는 아무래도 큰 기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양호한 기업들, 아주 조그만 중소기업 말고요. 양호한 기업들 중심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석유화학하고 다각화학 기업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한 8, 90%도 훌쩍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다가 최근 3, 4%대로 영업이익률이 확 빠져 있습니다. 이 이유를 보면은 석유화학 기업은 그러니까 과거에 보다 경기가 나빠진 거, 그리고 중국이 자금률이 높아진 거, 뭐 이런 이유가 좀 제일 큰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살아나면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위치가 더 불리해진 거, 이런 것들이 요인이 있고, 사실 다각화 기업은 저렇게 같이 나빠지면 안 되거든요. 기업들이 다각화를 하는 이유는 어떤 게 나빠질 때 다른 성격의 사업은 좋게 유지돼서 이렇게 서로 hedge를 하려고 다각화를 하는 건데, 다각화학 기업들의 실적도 석유화학하고 똑같이 나빠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각화한 사업들이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나 IT 재료, IT 필름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업들도 이제 그 유가가 떨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동력이 좀 약화되면서 사업들이 되게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IT 쪽도 아시겠지만 그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 쪽에서 2011년 이후에 추가 성장이 잘 안 되고, 중국 기업들은 쫓아오고 일본은 다시 경쟁력 회복되고 이러면서 IT 재료 사업도 되게 같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다각화학 기업들의 실적도 석유화학 기업들의 실적하고 똑같이 나빠지는 이제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유화학 산업에서 주요 이슈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사실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성장은 중국의 8, 90%를 기대했다라고 봐도 큰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이 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요 빨간색이 경제 성장률이고 파란색이 석유화학 제품 수요 성장률입니다. 특히 2000년인가 2001년인가에 WTO 가입하면서 중국의 어떤 섬유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거에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면서 석유화학 제품 수요 성장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이 한 10% 나오면 석유화학 제품 수요 성장률은 15에서 20%씩 나오는 굉장히 이제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수요 성장률이 높은 시기가 있었고요. 그랬을 때 그 중국 옆에서 이 석유화학 공장들을 잔뜩 지어놓은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매출 성장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확 바뀐 게 2011, 12, 13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때서부터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석유화학 제품 수요 성장률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어떤 섬유나 전자제품 수요 성장률에서 이제 내수로 이렇게 성장의 동력이 이동을 하면서 더 이상 석유화학 제품 수요 성장이 과거만큼 GDP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성장을 못 보여줬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평균이 한 25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40kg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 플러스 거기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거. 이게 이제 다 포함되다 보니까 좀 많이 소비를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수요는 이미 이렇게 뭐 찰만큼 많이 찬, 물론 이제 농촌이나 이런 데 가면 여전히 종이 쓰고 뭐 다른 거 쓰고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에서는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과거처럼 천연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 수요가 지금 많이 침체됐다. 이 수요가 회복되면 석유화학도 나아질 거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엔 침체된 게 아니라는 거가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상이다. 경제 성장률이 7%대로 낮아진 것도 정상이고 석유화학 제품 수요 성장률이 과거 15, 20%에서 지금 한 7, 8% 낮아진 것도 이것 또한 정상이기 때문에 중국 뭐 소비가 얼마나 회복된다고 크게 석유화학 경기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 업계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국 석유화학 제품 수요 관련 지표도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자동차 생산량이나 4대 가전 생산량을 보면은 2011, 12년도에 좀 흔들림이 있었지만 지금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은 석유화학 수요가 그렇게 전방 산업의 수요가 크게 침체됐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시장의 문제는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자급화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정부가 2000년대 초반에 뭐라고 했냐면요. 내 목표는 자금률 80%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목표가 이제 거의 다 달성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 한 50% 정도 하던 자금률이 지금 78%까지 높아졌거든요. 크게 막 한꺼번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매년 조금씩 올라오면서 중국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수입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3, 4년째,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중국의 수입은 거의 증가율이 0% 전후로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제는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자금률 상승에 따른 수입 정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과거 이제 2000년대 중반에는 한국하고 일본, 대만 기업들의 비중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기업들의 설비가 아직 안 지어지고 석유 기업들도 중국까지 수출할 수 있는 인프라도 별로 없고 하면서 한국, 일본, 대만 기업들의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중동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뭐 일부 제품에서는 러시아나 북미 제품도 좀 들어와 있고 동남아, 태국 같은 지역에서도 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중국이 잠시 한 10년 정도 한국, 대만, 일본의 니치 마켓이었다면은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 세계에 남는 물량들이 다 들어오는 그러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가장 치열한 경쟁 지역으로 변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중국 리스크는 로컬 기업들의 그 고부가 제품 시장으로의 성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거의 중국은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률이 높아지는 문제. 그래서 일부 제품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자급화가 거의 된 제품들이고 앞으로 자급화가 될 제품들인데요. 자금률이 높아지는 문제도 있는데 중국 기업들이 이제 지금도 중국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학원과를 가서 학원과 나와서 공장 돌리는 사람들이 고임금으로 이렇게 출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엄청난 인구의 화공 엔지니어들이 배출이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중국은 특징이 특허 소송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보면 쟤네들이 분명히 내 특허 베낀 건데 중국 특허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한테 특허 뺏기는 거는 이제 포기를 거의 약간 포기를 한 상태로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특허도 잘 빼가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고부가 기술 영역에서도 지금 야금야금 이렇게 침투를 해오고 있습니다. 즉 그게 저희가 뭐 물론 이게 전면적이진 않지만 중국 기업의 추격이 화학 산업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M&A라는 형식을 통해서 국영 기업들이 글로벌 뭐 이스라엘 기업 뭐 헝가리 기업, 노르웨이 기업 이렇게 많은 국가 기업들을 조 단위로 M&A를 하면서 기술력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전면적인 건 아닌데요. 부분에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화학기업들의 부활입니다. 그게 셰일 혁명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셰일가스가 천연가스하고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유정의 가장 높은 부분에 이제 석유화학 원료로 쓸 수 있는 천연가스가 있고요. 천연가스정의 가장 낮은 부분에도 또 석유화학 원료로 쓸 수 있는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로 쓰는 건 메탄이고요. 석유화학 원료로 쓰는 거는 에탄, 프로판 이제 이런 제품들이 석유화학 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한 7, 8불? 그러다가 뭐 카트리나나 이렇게 태풍 한번 오면 15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3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매 가격 기준으로요. 3불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같이 나오는 석유화학 원료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화학기업들이 드디어 다시 우리의 시대가 왔다 생각하면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시작하게 된 그런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됐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 흔히 나오는 질문이 그거 우리가 수입해다 쓰면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천연가스의 굉장히 큰 특징이 운송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송비가 그냥 운송하는 데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파는 데서 이 가스를 액화시켜야 되고요. 그거를 액화시킨 거를 특수 선박을 이용해서 운송을 해야 되고 받는 쪽에서 액화시킨 가스를 다시 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설비 투자가 세 군데서 들어가야 돼요. 액화, 기화, 특수 선박.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3불로 계속 간다라고 확신이 없으면은 저걸 수입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대규모 투자가 조 단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 가격은 국가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게 이제 현실이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동이 굉장히 차별적으로 저가의 천연가스 원료를 석유화학 원료로 쓸 수 있고 우리는 그거를 수입해다 쓰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안 파는 거고 미국 지역은 나중에 가스 가격 올라가면은 그 비싼 투자비가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셰일 혁명 때문에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 천연가스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석유화학 원료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화학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시작이 됐고요. 보시다시피 미국 화학기업들의 현재 영업이익률이 한 10%에서 25%까지 나오는데요. 사실 저렇게 다우가 한 10% 정도 나오는데 저 10%는 유럽하고 아시아에도 생산 설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미국에만 생산 설비가 있는 회사가 저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라는 회사입니다. 순수하게 미국에만 설비가 있으면 25에서 한 25%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원료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 화학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이게 한 2012, 13, 14, 3년 정도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점선을 표시한 이유가 아시겠지만 2013, 14년에 또 유가 상황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발표를 한 기업들이 다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요 안에 있는 요 하늘색 안에 있는 기업들은 이미 공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 기업들은 끝까지 투자를 갈 것 같고요. 사실 일반인 보통 신문이나 이런 데서 유가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유가가 다시 그러니까 어차피 설비 한번 지으면 20, 30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0, 30년 유가를 생각하면서 조 단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에는 유가는 이렇게 4, 50불에 있을 게 아니다. 결국은 7, 80불, 8, 90불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미국에서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건 계속 질 거고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이런 것들도 좀 상황을 봐가면서 향후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화학산업이 지금 약간 자급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이 수출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신규 설비들이 가동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다 수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절반 정도는 서유럽이나 남미로 보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중국으로 보내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서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사실 저희가 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중동이나 중국의 신규 투자를 되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나 중국의 신규 투자하고 미국의 신규 투자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중동은 맨 땅에다가 석유화학 설비를 처음 짓기 때문에 그렇게 고부가 제품까지는 잘 안 짓습니다. 그냥 설비 크게 져서 범용 제품 쫙쫙 생산해내는 이제 그런 범용 설비를 짓는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이 텍사스 쪽에 석유화학 화학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원료를 지으면 그 원료를 가지고 범용 제품도 생산할 수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고부가 가치 화학 제품도 같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화학 산업이 투자를 하는 거는 범용 제품에서도 위협이지만은 고부가 화학 제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협이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중동 기업들이 막 들어올 때 괜찮아, 우리는 좀 고부가 제품으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움직이면 중동 기업하고는 경쟁을 안 하면서 사업을 계속 해나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하기가 어려워진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이제 석유화학 원료 문제인데요. 과거 석유화학 원료는 에탄 아니면은 석유에서 나왔는데, 앞으로 석유화학 원료는 지금 중국 같은 데서는 자기네가 석유 수입량을 증가시키는 게 싫어서 석탄으로 석유화학을 만들겠다고 막 한참 발표를 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판에서 만드는 공정, 그리고 어디서는 천연가스에서 바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정, 뭐 이런 공정들이, 그러니까 이게 유가 백불 시대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R&D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정도 지나니까 여태까지 추진해왔던 R&D의 결과물들이 이제 실제 몇 개 설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자기네 야적된 석탄도 있고 석유 자꾸 수입량 늘리기가 싫으니까 중국에서는 좀 저런 게 고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 석탄 가지고 석유화학 제품 만드는 공장, 대규모 공장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가동이 됐습니다. 대규모 상업 공장은 지금 중국이 가장 선두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도는 좋은데 아까 뭐 기술적 문제도 있고 투자비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 의도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 사람들 자금률을 맞추는 수단으로는 석탄화학이 이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프로판 갖고 석유화학 제품 만드는 것도 뭐 우리나라의 효성이나 SK가스 같은 기업들이 말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이게 메탄이라는 천연가스에서 바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정도 지금 이제 사실 이런 쉐일 혁명으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나라가 이란, 카타르, 트리나드 토바코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이 가스 팔아서 자기네 재정 수입의 한 70%, 그러니까 이건 맞아, 러시아도 비슷할 텐데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가스 가격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은 판매량이 증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나라에서 그러면 내가 천연가스를 가지고 화학 제품을 그냥 바로 만드는, 좀 투자비가 많이 들고 공정이 힘들어도 그런 공장을 지어야겠다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딱 봤을 때는 트리나드 토바코나 이란에서 저런 공정이 제대로 지어져서 돌아가기 힘들 거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해에 바스프가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미국에다가 천연가스에서 석유화학 제품 만드는 공장을 짓겠다. 향후 5년 뒤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봐온 지금까지 바스프의 역사를 보면 계획을 세우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스프의 생각은 괜히 에탄, 프로판 이런 거 갖고 석유화학 제품 만들면 가격 변동성도 크고 불안하다. 난 아싸리 그냥 제일 양이 큰 천연가스 갖고 만드는 게 낫겠다 해서 발표를 했고요. 저게 이제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좀 석유화학 산업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의 시작으로 이제 좀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원료를 다변화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당장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바스프는 100조 화학 기업이거든요. 그럴 때
그냥 납사도 좀 그러니까 석유 제품도 좀 쓰고 천연가스도 좀 쓰고 이것도 좀 쓰고 해서 이렇게 해지를 해놓는 게 사실 유가가 뭐 200불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실 50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땐 좀 원료를 다변화시켜서 해지를 해놓는 게 내 백조 사업의 안정화를 갖고 가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약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사실 제가 이런 발표하면은 항상 그 얘기가 나와요. 유가가 50불 됐지 150불 됐지 당신이 어떻게 하냐. 근데 그거 모르는데 그래도 이 업계 컨센서스가 7, 80불인데요. 최근에 발표되는 이제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봤더니 최근에 발표되는 전망에서도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70불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 산업 얘기고요. 이제는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석유화학 업계에 있는 경영자분들이랑 얘기해보면 이렇게 요즘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다들 그러세요. 과거에 힘든 적 많았다. 그래도 석유화학 산업은 경기 사이클 한번 쫙 타면은 힘든 기간 다 해소하고 벌떡 일어난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걱정하는 건 정말 그럴까? 사실 이 석유화학 전망이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 석유화학 경기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입니다. 이 80년대나 90년대를 보시면 글로벌 기업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는 글로벌 화학기업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다르게 갑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같은데 이 같은 방향 속에서도 누구는 아까 지금 미국 기업이나 사우디 기업들은 여전히 25%에서 40%의 수익성을 지금 내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면서. 근데 한국 기업들은 5%밖에 수익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경기 사이클이란 말은 이렇게 좋을 때 같이 좋고 나쁠 때 같이 나빠야지 이게 사이클이지. 누구는 좋을 때 30% 나오고 누구는 5% 나오면 이제 이거는 더 이상 경기 사이클의 의미가 없다. 그 이유가 경기 사이클이 투자 사이클을 만들거든요. 좋을 때 돈을 모았다가 투자를 하니까. 근데 지금은 투자 사이클이 이제 없어진 거죠. 돈 버는 기업들은 지금도 돈을 벌고 있고 못 버는 기업은 지금 못 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돈 버는 기업들이 알아서 계속 투자를 해나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석유화학 산업이 그렇게 과거처럼 경기 사이클 타는 산업이 아니게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석유화학 경기 사이클 소멸론을 이제 만들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고요. 유럽하고 아시아의 차이는 그냥 포트폴리오 구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북미하고 차이는 원료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 화학산업이 이제 여기서부터 화학산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범용사업에 치우친 산업구조를 가졌기 때문인데요. 보시다시피 전 세계 화학산업의 구조를 보면은 45% 정도가 석유화학이고요. 스페셜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밀화학이 한 22%, 그리고 뭐 화장품, 뭐 세제, 농화학, 무기화학 이런 게 이제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이 45%에 정밀화학이나 이제 기타 스페셜티가 한 55%인데 사실 저 석유화학에서도 고급 제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용 석유화학이 한 40%, 나머지 60%가 이제 정밀화학인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시면은 석유화학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화학이 33%. 굉장히 범용 석유화학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무역 구조를 보더라도 석유화학 제품이 중국에다가만 무역 흑자를 보고 있고요. 일본, 미국, 독일에 비해서는 석유화학 제품조차도 적자입니다. 팔 수 있는 거는 범용 제품인데 그 사람들이 자급시장이기 때문에 별로 못 팔고 그 사람들의 고급 제품은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유화학에서도 일본, 미국, 독일에 대해서는 약간의 적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정밀화학에 대해서는 뭐 일본, 미국, 독일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적자죠. 근데 사실 저희가 중국의 흑자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석유화학의 무역 수지가 31조 흑자, 정밀화학에서 9조 적자. 이래서 전체 화학산업의 무역 수지도 보면은 25조 흑자입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다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워낙 흑자가 크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어진 숫자고 중국 석유화학 흑자를 빼면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흑자 산업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정밀화학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수출하는 정밀화학 제품의 평균 판가는 2,000불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수입하는 정밀화학 제품의 평균 판매 가격은 톤당 한 3,500불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정밀화학 안에서도 굉장히 그냥 범용 정밀화학을 수출하면서 고부가 제품 정밀화학을 수입하고 있다.
여태까지 그걸 그렇게 중요시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범용 석유화학 제품은 아까 제가 세계 시장이 1,700조 정도라 얘기했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게 10개 제품이 1,700조를 먹는데요. 정밀화학 제품은 아까 한 2,000조다 하면은 이게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제품이 2,000조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화학기업들은 범용 제품에서 떠나면서 좀 손이 많이 가더라도 그 정밀화학 조금씩 팔더라도 비싸게 파는 그런 거에 집중을 한 거고, 우리나라 화학기업들은 그런 사업 언제 다 해, 언제 쫓아가 하면서 좀 많이 터부시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LG화학이 지금 매출이 한 20조 정도인데 그 직원이 2만 명 조금 넘습니다. 머크가 20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직원이 8만 명입니다. 근데 저는 머크 직원 수에 놀랐던 이유가 머크가 굉장히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서 저는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고부가 제품 만들어서 비싸게 뿌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부가 제품을 만들면서도 뿌리면서도 일일이 다 기술 서비스 해주고 뭐 커스터마이징 해주고 하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쓰던데, 이제 그 수치를 보면서 제가 글로벌 화학기업들의 종업원 수를 봤더니 사실 LG가 2만 명이나 되는 거는 그나마 전지하고 정보전자 소재 하니까 2만 명이죠. 다른 기업들은 훨씬 더 직원 수가 작아요. 그냥 그만큼 대형 플랜트 지어놓고 그냥 플랜트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돌아가게만 이렇게 돌리면 되는 사업이 이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한테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 서유럽,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저 사람들도 원료가 없기는 저희랑 매한가지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90년대부터 저성장 진입했고 자기네가 과점하던 시장을 뺏겼죠. 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부터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한국이 과거 대비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2010년 전후부터 이제 중동과 중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메이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다면 일본과 서유럽 기업들이 20년 전에 겪었던 일들을 저희는 이제 20년 뒤인 지금 한 2010년대부터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큰 차이점이 글로벌 그 서구의 화학기업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시작을 석유화학에서 한 기업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게 1950년대에 시작이 됐어요. 그전에는 보통 석탄이나 광물에서 이제 화학 제품을 뽑고 이렇게 해서 화학 제품을 만들었지, 석유화학이라는 어떤 대단히 생산 공장이 시작된 건 1950년대 정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정밀화학 기업이었던 거예요, 시작이. 그러다가 석유화학이 이렇게 물량으로 확 들어오니까 석유화학을 좀 하다가 자기네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기 어려우니까 다시 이제 석유화학 비중을 좀 낮추고 정밀화학 비중을 높이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의 출발이 석유화학에서 출발을 했죠. 다 석유화학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정밀화학이라는 이런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기반이 너무 기술 기반뿐만이 아니라 경험 뭐 이런 게 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사람을 많이 안 쓰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건 좀 다른 산업에서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못 쫓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근본적인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것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구미 기업, 그러니까 서구나 일본 기업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냐 보면은 저희가 보기에 가장 잘 넘긴 대표적인 기업이 바스프입니다. 근데 바스프는 보면 사장이 자기네 회사 손익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걸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이 탑 매니지먼트의 머리에는 항상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될까?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사업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포트폴리오 관리가 이 사장의 가장 중요한 롤입니다. 이렇게 자기네 포트폴리오 항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분사 매각할 사업, 그리고 현금 흐름을 최적화시키면서 그냥 유지만 할 사업, 그리고 약간의 자본을 좀 더해서 시장 지위를 유지시켜야 될 주력 사업, 그리고 앞으로 2020년대에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집중 육성 사업, 이렇게 5년마다 포트폴리오 구분 작업을 해서 자원 배분을 이제 올로케이션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팔 때 한꺼번에 파는 게 아니라 스피노프 시키고 JV 만들고 한 3, 4년 끌어가다가 이제 나머지 지분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업 구조를 계속 많이 바꿔왔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에서 이런 사업 구조 바꾸려면 진짜 전쟁이 나거든요. 뭐 이게 왜 나쁘냐부터 시작해서 이거 바꾸면 뭐, 그러니까 사실 바스프를 보면은
바스포 사람이다가 나중에 조금 있으면 뭐 이네오스 사람이고 이렇게 회사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부담감이 없어요. 그냥 내가 바스포에서 천대받는 사업을 하느니 그냥 저쪽 회사에 가서 이렇게 존경받는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지배구조 바꾸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이 좀 정서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바스뿐만 아니라 듀폰은 더 심하게 했습니다. 과거 90년대는 석유가 43%, 석유화과 섬유가 27%에서 석유와 석유화학을 이 회사 사업의 70%를 차지했었는데 2014년 현재는 그 사업이 다 정리가 되고 바이오 사업과 전자재료, 뭐 고기능 화학 제품 사업 이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바스프는 매출이 100조고요. 듀폰은 매출이 35조에서 40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바스프는 규모를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규모 성장과 함께 같이 가져갔는데 듀폰은 규모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만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선 바이오에서 결국 뭔가를 찾아야 된다 해서 이제 바이오로 사업 구조를 바꾸다 보니까 매출 성장은 되게 낮아요. 근데 바스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9에서 10%라면은 듀폰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5%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스프는 범용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출 어느 정도 규모도 가져가면서 그냥 한 8, 90 정도의 안정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바스프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두 기업 모두 이렇게 항상 자기네 10년 뒤, 20년 뒤의 사업 구조와 그런 포트폴리오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해왔다. 이 앞서 말씀드린 듀폰이나 바스프하고 정반대되는 기업이 일본의 종합화학 기업인데요. 사실 스미토모, 미쓰이, 미쓰비시 세 기업입니다. 근데 일본의 종합화학을 더 이상 전 세계에서 누구도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종합화학 기업의 어떤 이미지가 많이 이제 확 떨어졌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을 더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기초소재 하다가 IT 재료, 농화학, 제약 하다가 IT 필름까지 새로운 사업을 더 하기는 하는데 기존 사업에서 빼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저희보다 더 경직되게 사업 구조 조정이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할 만한 자본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특히 듀폰 같은 기업은 20조짜리 사업 팔고 10조지만 고부가 사업을 사고 막 이러니까 새로운 사업에다 10조를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처럼 기존 사업을 안 빼는 기업은 새로운 사업에다가 5천억, 1조 이렇게 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일본 화학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사실 일본 화학 기업들도 똑같이 막 맨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 구조 고도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범용 제품과 뭐 전자재료와 라이프 사이언스를 1대1로 가져가겠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자원 올로케이션을 보면은 여전히 매출 큰 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매출 작은 사업에 적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고 있는 전략 방향과 실제 돈이 들어가는 그 방향이 이렇게 디스매치 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 화학기업에서도 저런 현상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화학기업들이 뭐 나는 글로벌 고부가 사업 할 거야, 뭐 정밀화학 사업 키울 거야 하지만 사실 그분들의 돈 쓰는 걸 보면 여전히 큰 돈은 범용석유화학에다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 M&A인 것 같습니다. 머크가 300년 된 화학기업이거든요. 굉장히 듀폰보다도 더 기술 오리엔티드가 된. 근데 이 기업도 뭔가 신사업을 할 때는 M&A를 통해서를 해요. 사실 내부 역량이 없을 리는 없는데 신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과감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네가 충분한 기술 역량이 있지만 사업 역량은 또 다른 거다면서 M&A를 통해서 그 사업을 덧붙여서 자기네 원래 갖고 있던 기술 역량과 사업 역량을 합쳐서 계속 신사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머크가 LCD에 들어가는 그 액정 폴리머 그게 영업이익률이 30%에서 40%가 항상 나오는 건데 LCD TV가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면서 머크도 성장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머크가 이 M&A 시장에서 굉장히 과감한 M&A를 많이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도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화학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항상 M&A를 많이 활용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우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M&A를 많이 활용하지는 않지만 일본 화학 기업 중에서 가장 이제 자기네 사업 구조를 잘 바꾸고 있는 기업으로 저희는 도레이를 꼽는데요. 도레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솔루션 오리엔트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솔루션이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섬유는 사용화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섬유 사업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고부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막 발열 섬유 만들고 무슨 기능성 섬유 만들고 그리고 도레이가 이제 탄소 복합 재료라고 해서 CFRP라는 사업을 하는데
보잉이라는 비행기에다가 이걸 넣으려고 한 20년 동안을 그냥 계속 10년, 20년 동안 계속 같이 R&D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잉이라는 비행기에 탄소 복합 재료가 처음에 2% 들어가다가 10년 뒤에는 10% 들어가다가 최근에 만든 비행기에는 50%가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비행기사가 내가 탄소 재료를 쓰던 뭘 쓰던 그렇게 가볍게 쓰면 되지 재료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안 하는데 이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내 소재를 어떻게 하면 니네가 좀 더 잘 쓰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R&D 지원해주고 성형 가공 방식도 연구해주고 하면서 결국 비행기의 50%를 탄소로 만들게 만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노력이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레이는 지금 R&D의 핵심이 탄소 소재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탄소 소재를 어떻게 하면 자동차나 비행기나 다른 산업에서 잘 가공해서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고객들이 해야 될 연구를 도레이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도레이가 자동차 비행기 전문 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그 차도 한번 만들어 보고 막 온갖 연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저런 노력이 이제 솔루션 기업으로 가는 노력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레이가 일본 기업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일본 종합화학 기업보다는 훨씬 고부가 된 사업 영역을 잘 개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이렇게 바스프나 다우처럼 60조, 8, 90조 하는 기업은 좀 이렇게 다각화된 구조들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뭐 한 2, 30조, 3, 40조 하는 기업이 지나치게 다각화된 구조를 가지면서는 사업에 집중도 안 되고 어떤 단위 경쟁력도 잘 안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본 화학 기업 중에서도 자기의 확실한 영역 안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도레이나 시네츠 그리고 뭐 듀폰이나 솔베이 이렇게 좀 집중화된 화학 기업들이 안정적인 8%에서 12% 수준의 영업,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러한 꾸준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화학산업에 대해서 좀 암울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산업이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철강 산업 보면은 전 세계 탑 10 중에 5개의 기업이 중국 기업이고요. 2개가 인도 기업입니다. 이 말인 즉슨 철강 산업 안에서는 그렇게 기술력이나 뭐 어떤 솔루션에 이런 걸로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이 크지 않다. 근데 반대로 자동차를 보시면은 전 세계 시장의 탑 10이 70%의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탑 10이 현대를 빼놓고는 죄다 구미일 선진화학기업, 그러니까 선진국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자동차가 정말 고부가 산업이구나. 이렇게 중국이나 인도에서 아무리 쫓아와도 그냥 되게 저부가 아니라 조그만 자동차에서만 하지 여전히 중국 자동차의 50% 이상이 선진화학 기업들이 5대5로 지분 참여해서 만든 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산업의 성격 자체가 고부가 영역에 있는 산업과 중국이나 인도가 얼마든지 카피할 수 있는 영역의 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글로벌 화학기업들 순위를 말씀드렸지만 이 화학산업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그냥 중국 기업이 얼마든지 쫓아올 수 있는 사업 영역이 있고 이 기업들이 아무리 쫓아오려고 해도 바스프나 듀폰이나 머크만이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이렇게 이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쫙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쫙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바스프, 바이엘, 듀폰 같은 기업들이 아무리 돈이나 원료를 갖고 쫓아오는 사우디나 중국 기업하고 차별화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 화학 기업들도 결국 한국 화학 기업한테 제일 무서운 건 중국 기업이 카피하는 겁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 산업이 다 똑같겠지만, 그래서 중국 기업이 카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업 구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고요. 사실 LG는 좀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계속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업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기업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석유화학은 이제 주로 이제 석유를 원료로 해서 각종 그 산업에 필요한 이제 기초 소재를 만드는데 그 소재들이 주로 이제 자동차라든가 전자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섬유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대부분 이제 공급되는 전형적인 B2B 업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 석유산업이 전체 생산액 기준으로는 제조업에서 4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액 기준으로도 제조업 4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석유하고 석유화학의 수출액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거의 한 20%가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1월달, 2월달 계속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걸로 나타났잖아요. 그 이유는 유가 하락에 따라서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전체적인 매출 그 수출액이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 그래서 사실은 석유하고 석유화학을 빼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플러스인데 뭐 높진 않지만 석유하고 석유화학의 마이너스가 워낙 거의 30% 이상 나다 보니 지금 국가 전체로 지금 마이너스가 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석유화학 산업은 앞에 임지수 위원이 이제 설명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유가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단 수요가 지금 과거보다 줄은 문제, 그러니까 수요가 낮아진 문제, 그다음에 공급이 과거보다 많아진 문제. 두 개 이제 그런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더 붙여서 최근에 이제 그런 정책 변화로 인해서 특히 이제 화학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히 환경 쪽 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각종 법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이제 부담도 굉장히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기업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수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생산의 절반 정도로 이제 수출에 저희가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절반은 내수에 이제 그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내수 같은 경우는 저희 주요 수요 산업의 자동차나 전자 산업인데요. 이들 산업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90년대부터 대부분 이제 생산 기지를 거의 다 해외로 옮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플라스틱으로 된 자동차 부품들, 그다음에 우리 전자 산업에 보면 뭐 가전제품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희 석유화학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플라스틱 이런 제품들인데 공장이 해외로 나가버리면 내수 시장 자체는 점점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2000년부터는 거의 내수가 사실상 제자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수출도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수요가 뒷받침이 되면서 이제 수출을 통해 성장을 해왔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는 중국이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서 어떤 중국의 수입 증가율 자체도 현재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수출도 사실은 뭐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 글로벌리 지금 이제 수요 자체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금융 불안이 세계적으로 계속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있던 수요마저도 지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수요 면에서는 좀 상당히 전체적으로 석유화학 수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그 저희가 제조 원가의 70%를 석유 이 원료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와 중동의 천연가스 등이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들이거든요. 이제 값싼 원료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다른 데서는 이제 투자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 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향후에도 보면 그 미국에서 이제 2018년까지 그 저희가 에틸렌이라고 하는 제품 기준으로 이제 지어질 그 공장의 설비 규모가 미국이 대략 한 1000만 톤 정도 되고요. 이 자료에는 750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1000만 톤 정도 되고 중국이 거의 한 1300만 톤 정도. 그럼 합치면 거의 한 2000만 톤 이상이 지금 늘어날 예정인데 저희 그 한국이 지금 현재 세계 4등이 850만 톤이거든요. 그러면 두 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2018년, 19년까지 이제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그 양 자체가 또 갈 데가 결국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이제 향후에 어떤 그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더 가속화될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료를 가격이 비싼 석유에 의존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어려움이 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올해부터 이제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이제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이제 2년 전에 그 불산 사고 등으로 이제 촉발돼서 우리 줄여서 화평법이라는 법률이 올해부터 또 시행이 됐고 화감법이 또 시행이 됐고요. 내년에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이라는 법이 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이라고 하는 법들이 제정이 되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이제 향후에 어떤 경쟁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이 되면 결국 이게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뭐 사실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국제적으로 보면 뭐 저희가 세계에서 거의 뭐 제일 싼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근데 자료에서 있습니다만 2011년 이후에 전기요금이 여러 번 올랐거든요. 그래서 누적해서 보면 한 33%가 올랐어요. 2013년까지. 그러다 보니 그 부분도 저희 업종 중에 또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국제 경쟁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향후에 좀 전기요금을 신중하게 좀 올려야 된다라는 하여튼 목소리도 좀 이제 지금 이제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세 가지 포인트에서 지금 이제 저희 석유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어떤 미국의 셰일가스라든가 중동의 석탄화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2018년, 19년 점점 이렇게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그쪽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들은 결국은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석유업계에서는 부터 단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있는 이제 석유화학 공장들을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과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활발하게 좀 작년에 추진됐던 것들이 이제 자발적인 기업 재편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삼성이 최근 삼성그룹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 말에는 하나그룹에서 삼성의 화학 부문이라든가 방산 부문 또 인수했고, 그런 부분들이 또 특히 화학 관련해서 많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일본이라든가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분야 제품에 대해서 국내 투자를 더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어떤 사업 재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가속하려는 노력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마침 이제 정부에서 아마 올해 지금 이제 만들어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같이 이제 사업 재편 지원 특별법이라고요. 어떤 이제 기업이 이런 자발적으로 M&A 등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절차라든가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의 이제 법을 만들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좀 향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하나케미칼이 삼성도탈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를 인수를 할 때 우리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공정거래법 이제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보면 어떤 이제 그런 기업 결합 이슈가 있을 때 결합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경쟁을 제한한다라고 상위 한 개사의 점유율이 합치는 회사의 점유율이 50% 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합병한 결과로 3개 회사의 점유율이 75%를 넘으면 이제 경쟁 제한이 있다라고 봐서 시정 조치를 내리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떤 시정 조치는 대부분 매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사를 합친 건데, 이게 국내 시장에 한정해서 국내 시장의 경쟁이 제한이 되니 이걸 팔아라고 하는데, 사실 국내 기업 대부분은 국내 시장보다는 세계 시장을 상대로 저희가 사업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과거에 좀 많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최근에 다행히 이제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금 이제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서 가격 부분에서 어떤 우리 국내 가격에 인상을 주지 않는 쪽에서 이렇게 시정 조치 내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결국 해외 투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주로 셰일가스가 있는 미국이나 중앙아시아 쪽에 현지에 나가서 직접 생산 판매하는 전략들을 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최근에 이제 한정 FTA 협상이 가점형됐습니다만, 저희 업계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또 나름대로 활용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고부가치 제품 분야로 지금 투자들을 많이 좀 이제 확대하려는 전략들을 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석유화학 단지를 생산 거점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단지 전체로 개별 회사 차원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심지어는 광양에 있는 포스코하고 여수 석유화학 단지를 해저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서로 원료라든가 부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 많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범용이 아닌 차별화 구조로 결국은 우리 선진 기업처럼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R&D를 많이 이렇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같이 정부하고 업계가 같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에너지 산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유를 안정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면 석유화학 산업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특성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석유를 이용해서 화학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체 글로벌 에너지 사용 추세를 봐도 2030년, 2050년까지
화석 연료의 의존도는 80% 정도 돼요, 이상.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로 케미컬을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석유화학 제품을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대형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면 대부분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 화학 원료가 되는 석유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뭘 한다라든가 하면 자원 확보도 훨씬 더 원활한 가능성이 크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뭔가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형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뭐 정밀화학은 정밀화학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석유화학 산업은 석유화학 산업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확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자원을 현재 갖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술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기술을 갖고 나가야 돼요. 기술을 갖고 가지 않으면 자본만 갖고 가서는 뭐 같이 협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확실한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석유 산업, 아까도 정의가 되어 있지만 석유화학 산업, 가공 산업 뭐 이런 쪽이 이제 뭐 정밀화학 산업하고 그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석유화학 산업은 벌크 산업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원유를 저희가 싸게 사오면 굉장히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이 경쟁력이 있듯이 원유를 싸게 사오는 것도 굉장히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거를 싸게 만들어서 원료를 싸게 만드는 것도 전체 석유화학 관련 화학산업 전체를 경쟁력 강화하는 쪽에도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석유화학 산업 자체는 어차피 벌크 케미컬을 만드는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좋은 기술이 개발되면 뭐 승자 독식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매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근데 국내는 정유 및 석유화학 촉매 시장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R&D를 그렇게 많이 하고 정부에서 뭐 16조씩 예산을 쏟아붓고 있긴 하지만 메이저 기술들에 대한 R&D를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갖춰져 있어요, 이쪽 분야가. 그러다 보니까 걱정만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로 나간다는 거는 돈만 갖고 가서 공장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그거는 그냥 단순히 나간다고 답이 나오는 거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에게 뭔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셰일가스 이슈, 중국의 뭐 자금률 높은 거, 이거는 뭐 어차피 시장이 그렇게 돌아간 거고, 그렇다고 저희가 셰일가스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싸게. 어차피 이걸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저희한테 필요한 거지, 셰일가스가 안 나는데 셰일가스를 활용하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해갖고 답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기름 기반으로 저희 산업이 다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기름 자체도 현재는 그렇게 저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활용의 제약이 많은 그런 어떤 미활용된 그런 자원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좀 필요하고, 우리는 이런 쪽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석유화학 산업을 육성하려면 리파이너리하고 같이 겸해서 석유화학 산업을 하나의 틀로 봐갖고 저희가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R&D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철강 산업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산물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철강 산업은 철강 산업 나름대로만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화학 산업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하이 부가가치, 고부가가치의 어떤 원료들을 많이 그냥 태워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양의 많은 부생가스라든가 뭐 타르 뭐 여러 가지 케미컬들이 그쪽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석유화학하고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 개발하면 석유화학 산업도 경쟁력이 좋아지고 철강 산업도 경쟁력이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석탄을 기반으로 한 기술, 가스를 기반으로 한 기술, 그다음에 전통 원유를 기반으로 한 기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포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더 개발해 봐야 몇십 년 이미 다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가스만 단독으로 사용하지 말고 석탄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석유하고 장점이 있는 걸 좀 결합을 해서 새로운 기초 원료를 만드는 거, 운송유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대단위로 하는 게 국가적으로 장래로 봤을 때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R&D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R&D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다 이슈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동차도 무수한 발전을 해와갖고 지금 하이브리드카까지 와 있고 이제 전기차까지 가져. 타이틀만 자동차지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던 거고요. 철강 쪽에서도 최근에 파이넥스 공정이라 그래갖고 기존에 코크스를 사용하는 공정이 아닌 포스코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비를 들여서 아직도 개발 중에 있는 어떤 대형 기술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저희가 이게 2005년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탑으로 갔고 지금은 이게 아니고 이제 핸드폰으로 시장을 주도하듯이 석유화학 쪽도 뭐 그런 대형 기술이 나와야만 석유화학 쪽의 경쟁력을 국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한계 돌파형 새로운 대형 기술이 나와야만 석유화학 산업 특성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어떤 분리품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에너지를 대폭 뭐 반 이상으로 줄인다거나 뭐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어떤 화학 제품을 만들고 나면은 그거를 분리하는데 많은 에너지들이 들어가고 뭐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새로운 뭐 신소재 개발한 것들을 접목시켜서 저희가 한다라던가 이런 거. 그다음에 석유가 아닌 좀 활용도가 낮은 그런 미활용 기회 원유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화학 제품 에너지 운송유 화학 제품 만드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이고 임지수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 중국의 이제 DICP라는 회사에서 그 석탄을 기반으로 해서 케미컬을 만드는 공장을 한 20개 정도 개발을 해서 지었어요. 사실은 기술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중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자기네는 코를 활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가격 경쟁력은 떨어져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술 개발해 갖고는 살아남기는 어렵습니다. 자유경쟁 시스템에서는 우리는 얘네들 MTO 기술보다 훨씬 무조건 좋은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하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대형 R&D를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런 R&D를 처음 올해 미래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1차년도 이제 제일 처음으로 그런 R&D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이슈는 석유화학으로 이슈해놓고 결론은 예를 들어서 해결 방안은 정밀화학으로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막 짬뽕으로 해서 뭐 한다라던가 이거는 굉장히 솔루션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나름대로 정확한 디파인을 하고 그거 근거하에 저희가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은 석유화학 나름의 특징들이 있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어떤 룰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산업체하고 연구하는 기관만이 이런 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국가적 차원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